더 이 메모리 중심의 특히 추론 중심의 이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본인들의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습니다만 대세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바꾸게 만들고 있는 변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컸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특히 석사 과정 때는 반도체 화학 공정, 그중에서도 패터닝 공정 기술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EUV 리서그라피라고 하는 반도체 화학 공정, 그중에서도 패터닝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5%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AI에 의한 이 수요의 폭발적인 창출이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이 메모리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모델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추론의 AI, 즉 인퍼런스라 부르는 이 추론형 AI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 이 메모리의 수요가 그만큼 또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이런 DRAM이나 NAND 같은 범용 반도체, 범용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같이 AI에 특화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추론의 AI에 적합한 KV 캐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 그에 적합한 이런 플래시 메모리, 그에 적합한 이런 DRAM 중에서도 GDDR 메모리, 그리고 이제는 온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LPDDR 메모리 같은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슈퍼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약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불황을 15년 만에 가장 적은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주로 이 AI 반도체가 HBM에 많이 쏠려 있었던 시절, 그리고 좀 더 학습 쪽으로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HBM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 메모리 중심의 특히 추론 중심의 이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본인들의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했겠습니다만 대세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바꾸게 만들고 있는 변수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의 어떤 목소리가 컸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좀 해소를 해야 하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추론의 시대가 만약에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오면은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삼성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웨이브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다시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나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세의 파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저희가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계속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래서 투자를 뭐 예전에 했던 것보다 좀 줄인다. 뭐 100만큼 투자하려던 것을 80만큼 줄인다. 80만큼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뭐 60만큼 줄인다. 라고 한다는 것은 미리 이렇게 AI 방향으로 투자가 될 것들이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수요가 창출될 거라는 가정하에 오르고 있었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황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세에서 가장 큰 불확실 요소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이 회사들이 과연 수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모델을 만드는 프론트 라인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오픈 AI나 뭐 이런 엔스로픽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특히 구글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들의 칩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픈 AI나 이런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아직 상장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앞으로 더 큰,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GPU와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사실은 점점 이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투자가 점점 이게 말라가고 있던 투자가 바닥이 난다면 그래서 새로운 칩을 못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과 같은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가 다른 방향으로 급변했을 때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것을 변신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적인 유연함. 그리고 결국 이 팹을 증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이것을 예정한 속도대로 빠르게 지을 필요가 없고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도 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력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경영의 관점에서 현금의 흐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장기 계약으로 이들 어떤 고객사들의 물량을 묶어놓는다는 이런 개념들도 굉장히 좀 더 전략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굳이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장기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시장 자체가 분기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전통적인 메모리,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특히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뭔가 CPU를 만드는 업체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디파인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메모리가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이것을 대응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적 경쟁을 할 것이냐, 경쟁적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전략들이 지금은 더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비판의 포인트들을 충분히 숙의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이제 이 경쟁의 전략을 마련하는 면에 있어서 더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동안 이제 업다운 사이클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 비교적 잘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메모리의 어떤 세대가 교체가 된다든지 팹을 또 더 수요를 증설한다든지 뭐 이런 증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있어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클은 기존의 사이클하고는 좀 여러 가지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반도체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일반 범용 반도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가바이트당 훨씬 더 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메모리가 특정한 회사의 맞춤형으로 점점 구조적으로 이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 반도체에서 촉발이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법으로는 이런 사이클을 해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그런 개념보다는 과연 AI에 필요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DDR 혹은 LPDDR, 낸드 플래시 같은 종류 말고도 HBM, 나아가서는 아예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ICMS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 혹은 이제는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HBM과 굉장히 유사한 HBF, 즉 하이 밴드위스 이런 플래시 메모리 같은 새로운 종류의 메모리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새로운 종류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호황 같은 경우라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호황들, 그리고 2020년이나 2022년 사이에 있었던 호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호황들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직은 AI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황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촉발하고 있는 구조적인 이런 어떤 좀 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호황의 이런 사이클의 일부는 여전히 일부 범용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들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런 모바일 향의 LPDDR들이나 아니면 개인의 PC나 랩탑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거대한 이런 하드디스크를 이루고 있는 이런 eSSD 같은 낸드 플래시, 이쪽은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그런 문법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영역 외에 AI 맞춤형의 메모리 시장이 새로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그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런 수요 공급의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다이나믹스 플러스, 이제는 AI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수요가 어떻게 밸런싱을 이룰 것이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까닭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업체들, 그 다음에 DRAM을 만드는 업체들이 마냥 이 라인을 증설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양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AI 반도체에 적합한 메모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만큼 사실은 범용 반도체의 생산량은 감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산을 해버리면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이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으니까 또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가죠.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너무 이 AI 반도체 쪽에 이 생산을 좀 줄여버린다. 그리고 특히 AI 반도체 쪽에 필요한 메모리들은 그냥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라 패키징까지 해줘야 되는데, 패키징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만약에 이것을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AI 반도체에서의 수급이 너무 이제 불안정해져가지고 이쪽의 가격이 너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 그냥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큰 생산 캐파라는 함수 안에서 이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AI 반도체의 시장을 각각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시장을 모두 감당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이 과연 증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증산을 하더라도 범용에 얼마나 이것을 배분할 것이고 AI 맞춤형 메모리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을 때 이런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에게 롱텀으로 이런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고객들이 과연 몇 개월 단위로 혹은 몇 년 단위로 이런 물량들을 미리 입도 소매를 하는가, 이런 물량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알려져 있는 공개된 이런 데이터들만 놓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2027년 말까지는 현재의 이런 메모리 어떤 업황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적인 시각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 저희가 보통 불마켓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각들은 1년 더 간다. 2028년, 2029년까지도 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조금 이제 이것을 보수적으로 보는, 즉 이런 베어 마켓 쪽에서는 사실은 AI 반도체 자체가 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만큼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자본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27년 중반 혹은 뭐 하반기가 되기 전에 좀 약간 가격이 다시 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미 작년의 하반기에 비하면 또 작년 동기간에 비하면 이미 2배 이상이 지금 올랐고요. 작년 하반기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수십 % 이상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3배씩 올라간다? 뭐 심지어는 혹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배까지도 올라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흐름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메모리를 고가를 주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의 이런 메모리 양사를 포함한 메모리 메이커들에 대해서 이것을 일종의 반독점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것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종의 외생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전날 발표한 논문에서 터보퀀트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압축 알고리즘을 소개했습니다. 터보퀀트는 기억 데이터의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6분의 1로 압축하는 기술이라고 구글 리서치는 주장했습니다. 같은 AI 성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급감한다는 주장입니다. 구글의 터보퀀트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필요한, 메모리에 담아야 하는 정보량 자체를 압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구글의 터보퀀트가 타겟으로 삼았던 것은 최근에 아주 지금 중요해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AI, 그중에서도 추론의 AI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KV 캐시라는 이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압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KV 캐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생성이 되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담겨 있는 정보가 제일 먼저 담기게 되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런 역할을 물리적으로 해왔던 메모리가 바로 HBM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이 프롬프트는 점점 많아지고 여기다가 그냥 글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PDF 파일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음악도 올리고 영상도 올립니다. 점점 뭔가가 많아지는 거죠.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는 정보량도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어제 물어봤던 것의 맥락을 이해해서 내가 오늘 질문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길 바라고 점점 이 맥락을 더 깊게 넓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정보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고 그 정보를 담기 위한 메모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생성을 빨리 해야 되니까 고속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HBM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컨텍스트 메모리의 크기를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왕이면 여기다 어차피 담아야 된다면 꽉꽉 눌러 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구글의 터보퀀트가 화제가 됐을 때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구글의 터보퀀트 같은 이런 메모리 압축 혹은 양자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프루닝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메모리의 수요를 줄인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컨텍스트의 양을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HBM에다가 담기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는 HBM에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6배의 메모리 공간이 더 생긴 거네? 그러면 더 큰 컨텍스트를 할 수도 있겠네? 더 긴 입력을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작업의 양이 더 많아지고 작업의 복잡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미 19세기에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이 제본스가 발견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마찬가지였는데요. 증기기관에 석탄을 좀 덜 쏘도 이 증기의 파워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개발했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은 석탄을 덜 쓸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석탄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속도로가 밀린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의 차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바꿔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차량의 통행 속도는 빨라질지 모르지만 고속도로에 어떤 통행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차량이 몰려서 고속도로가 다시 붐비게 되는 거랑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터보 퀀트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압축을 하고 양자화를 하고 정밀도를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리미리 연산을 하고 하는 알고리즘들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AI 추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메모리가 여기를 못 쫓아온다 그러면 메모리의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나올 텐데, 그러한 다양한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메모리를 더 많이 찾게 되는 역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가와 이 생산량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몇 가지 변수가 더 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이런 생성형 AI, 추론형 AI에 대해서 이 AI 산업을 이끌고자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아직은 메모리가 이것을 못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메모리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메모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HBM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구글의 터보 퀀트 같은 특정한 압축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 달라. 그것을 소프트웨어 수준이 아니고 아예 메모리의 베이스 다이에서 이게 하드웨어 레벨에서 인베딩이 되게끔 설계 단계부터 이것을 고려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점차 더 많아질 거고 더 강력한 요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는 누가 더 원가를 통제하느냐,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계에서는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원가나 아니면은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을 했던 이런 문법을 물론 계속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누가 더 맞춤형 메모리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의 변화를 더 빨리 읽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시대의 변화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